예. 이번 시간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그 다음 모욕죄에 대해서 할 텐데, 그렇죠. 319? 예. 319번에 이제 3번 지금 문제 보려다가 말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예. 307조 1항하고 307조 2항의 경우인데, 307조 1항. 이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게 307조 1항이고요. 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인식은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자기는 진실이라고 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이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307조 1항에 해당할 것인가 2항에 해당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사실의 적시는 그렇죠. 진실한 사실, 허위 사실에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대치하는 개념이다? 가치 평가에 대치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는 허위 사실과 진실한 사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로 인식했지만 실제 허위 사실인 경우에도 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307조 1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 사실, 실제 사실은 허위 사실을 할지라도 행위자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307조 2항이나 307조 1항이나 307조 1항이 성립한다.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07조 1항, 307조 1항에서 사실의 적시는, 그렇죠? 이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단 허위 사실을 적시할 고의를 허위 사실을 고의를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307조 2항에 해당하지만 이 사람이 진실한 사실을 오인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는 그때 307조 1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307조 1항에서 사실을 적시는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가 대치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예. 요거는 모욕죄와 대치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시 현재든 과거에 평가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의미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과 진실사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명예훼손을 발생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죠?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했어요. 그럼 멀리 알릴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명예훼손은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3번.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이에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을 만든다는 게 널리 떠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라는 거는 누가 얘기하는 걸 숨기기 위한 거지. 그쵸. 자기가 얘기 안 했다는 걸 숨기기 위한 거지. 이건 널리 알리기 위한 고의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죠. 그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사판결을 더해서 어떠한 사실이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전혀 다른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종중이 누구인가 서로가 자기 종중이라고 쌓았던 경우입니다. 되게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우리 선조입니다라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한쪽이 이겼어요. 근데 다른 한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조인데? 라고 얘기했던 경우예요. 예. 이런 경우에 민사 판결이 나타날지라도 민사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 판결과 다른 주장을 했다 해서 그것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모욕죄입니다. 자, 명예훼손죄가 입증 가능한 현재 또는 과거의 입증 가능한 사실이라면 모욕죄라는 것은 모욕적 표현이죠. 입증 가능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kg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제가 체중계 올라가면 입증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저보다 돼지다. 제가 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이야, 모욕죄. 이건 모욕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입증 가능하면 뭐가 된다는 거 명예훼손이고 입증이 불가능한 그냥 욕짓거리면 이거 뭐가 된다는 거 모욕죄가 된다는 거예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위험 발생을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아니고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도 알겠어 라고 해서 마음이 안 다쳐도 외부적 평가 낮춰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모욕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예선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연구실 내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어. 이거 알려줘야겠어? 안 알려줘야겠어?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이걸 얻는 것은 공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익위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알리는 것은 공익이 있다고 봐야죠. 그 다음 3번. 명예훼손죄에서 공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함으로 성립합니다. 객체는 사람의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자연인 범인도 포함하지만 정부나 국가기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무슨 비판을 받았다고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건 웃긴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해요. 왜? 정책 비판 하라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도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충분히 주변 상황을 가지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갑시다.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모욕죄. 모욕죄라는 것은 피해자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 성립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국가나 지방정치는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답 2번에서 쉽게 나왔네요. 3번 집합명칭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민은, 그렇죠? 뭐 신림동 주민은 이렇게는 안 돼요. 왜?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작은 단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표시하는 모욕은 그 각각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죠?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구성은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인정한 사례가 딱 2개예요, 여러분들. 3.15 노동주의, 3.19 노동주의인가? 이게 정교조 이제 지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3.19 동주회 그러면 3월 19일 날 이렇게 정교조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전 지역 검사 사건입니다. 이거 옛날 판례인데 대전 지역 검사 오면 안 되겠죠. 이때 당시에 현검사 금방 이제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의 모욕죄나 이제 집합 명칭이지만 이제 특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4번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판단하는 개인적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그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면 이거는 처벌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어디를 할까요? 요거? 예.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 뭐 겹치는 것들은 설명 안 드릴게요. 그죠?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말씀드렸어요. 예, 명예훼손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번 같은 사안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정한 한 명한테 했을 때 명예훼손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면 도리어 전파 가능성에 부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 아들내미가 삥 뜯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그쵸? 그럼 친구한테 얘기하겠죠. 야, 네 아들이 삥 뜯고 다니더라. 그러면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아들 단둘이 잘하는 거예요. 네 아들 단둘이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이 있고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정도 가지고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 소송의 계속적인 처가 남편의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예, 남편, 그러니까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그리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실 건 없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인은 명예훼손을 걷던 경우죠. 예. 그래서 널리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위증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위증을 못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친밀하고 특정한 목적이 있죠. 널리 알리기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명예훼손 공연성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진정한 사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내사 종결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과 내일부터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널리 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구속영장에 떨어진다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현재의 범위가 인정된다라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예요. 그렇죠? 장래의 사실이지만 현재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동네 아줌마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긴 놈과 붙어 다닌다. 라고 했어요. 그쵸?
전방을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에요. 공연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해자 시어머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그대 며느리가, 뭐, 밤늦게 막 뭐라 그러죠? 물레방앗간에서 나온다. 이러면 이제 며느리 단속 잘하라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바람 피워요. 이렇게 얘기가 다닐 리는 없잖아. 근데 이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얘기했으면 너 창피하게 바라는 거죠. 이 동네 아줌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마을에 가서 엄청 떠들겠지. 그렇죠? 공익성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만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동네 아줌마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의 기준치를 잡아드리면 좋은데 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거 7번 봅시다. 7번은 최근 판례로만 이제 묶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책에 안 나와 있는 판례들도 기본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판례도 꽤 많아서. 그렇죠? 1번 택시기사와 이제 요금 문제로 싸웁니다. 택시기사들 여러분 사기치는 게 알고 계시죠? 뭐 미터기 속이는 거나 잘 보세요. 예. 걔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외에 이렇게 눌러버리면 140원씩 올라갈 때는 사기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돈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많고, 이 새끼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예. 여러분 술 취해서 타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 다음, 코입이 누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딱 내릴 때 1,000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코입이 이거 누른 거예요. 내릴 때 딱 누르는, 순간적으로 딱 눌러버립니다, 이것들. 그래서 잘 보세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한 번은 알고 난 다음에 유심히 봤는데 한 번 봤는데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갑자기 1,000원 올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코입이 올라갔어요? 물어보니까, 잘못 옛날에 눌렀던 거라고. 진짜 안 눌러놓고 갑자기 눌러놓고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기억번 피고인 택시기사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어요. 제가 경찰관 출동했습니다. 예, 자주 발생해요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씨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가 아이 씨발이라고 써있잖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예. 이 정도는 우리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지하철 타러 가려는데 지하철 놓치면 뭐 아이 18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뭡니까? 감탄사죠. 이 정도는 모욕죄라고 볼 수 없어요. 예. 단, 이제,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뭐, 경찰관한테 개새끼, 소새끼 했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욕죄를 인정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례적으로 감정적 표현을 한 번 한 거 가지고는 이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계속 말리는데 계속 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건 범죄예요. 그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경찰관에 공무집행에 항의해서 뭐, 별의별 새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소장실에 방문해서 언쟁을 하다가 이따위로 일어날래 난리 쳐본 게 자랑이야 이러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모욕죄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격분한 감정에 불과하지, 이 정도는 구체적인 모욕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임차인이 피고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 대표의 전임 회장을 비판하면서 전 회장이 개인적 인사에 의해서 주택공사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정도 가진 것도 마찬가지 모욕죄를 보진 않았습니다. 예, 모욕죄를 보진 않았어요. 예. 아이씨발도 모욕죄를 안 받고요. 다 안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우 유명한 사건이죠. 예. 캐디들 이제 구인 게시판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클럽 담당자가 이제 자기를 자르죠. 이제 성추행에 대해서 이제 항의했다니 자르니까 한심한 놈, 불쌍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욕죄긴 한데 의견한 의견을 표하고 이제 이 정도는 의견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법성을 조각한다라고 표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4개 판례 다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로 갑시다. 명예훼손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죄 보호법익은 그렇죠? 이른바 외부적 명예죠. 모욕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 명예입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들을 이제 명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이외에 제3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깎여질 때 처벌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죠. 앞담화 아니에요. 앞담화 아닙니다. 그래서 앞담화는 도리어 범죄가 안 됩니다. 앞담화는 범죄가 안 돼요. 2번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해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명예의 주체인 사람에는 자연인만이 해당할 뿐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명예훼손죄는 공익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명예유치에서 사람에는 4인만 해당해요. 법인은 포함하잖아. 법인도 포함해요. 예. 법인도 사회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3번 아까와 똑같죠. 예.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간접적인 우회적인 표현으로 명예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이미 알려진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예,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요새같이 이제 명예훼손에 관한 저기 재판이 홍수를 이루는 이런 시대에는 남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인터넷상에 댓글 한번 달다가 시험 못 보게 되는 친구들도 꽤 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10번? 10번. 9번 똑같은 거니까. 9번 그래도 볼까요? 명예인에 있어서의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익성을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판례의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어놨네요. 2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이의를 적시하는 것.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 그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내일 구속 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판례. 그쵸,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일부가 알려진 사실이 할지라도 이를 이제 자꾸 상기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이체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4번.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없더라도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전 착에 대해서 판례는 무슨 사를 따릅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310조가 이제 진실성과 공익성이죠. 그래서 310조의 진실성에 해당하지 않아요.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보도한 거예요. 왜? 그러면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310조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착오했잖아. 위법성 조각사유를 전제 사실을 착오했으니까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것처럼 봐버려요. 그러니까 오상방에 대해서 판례는 그렇죠? 현저한 위반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위반 침해가 있는 것처럼 오상방위를 한 경우에는 이 정당방위가 있는 것처럼 위법성을 조각해버린다고요.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허위라도 이게 진실한 걸로 오인했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위전착오로 310조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태도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살펴봅시다. 그렇죠?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가치중립적인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소다.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됐던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그렇죠? 게이입니다. 게이. 호모 게이. 왜냐면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동등한 인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에 대한 말 자체가 이게 뭐가 되진 않아요. 인권 침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누가 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서 특정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렇죠. 뭐 본인이 떠들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탑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명예훼손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공연히 얘기하고 다니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예훼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2번 장애인을 적시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현재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일을 포함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취지로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되게 유명하죠. 목사협의 중에 특정인 2단 중에 2단 중에 2단은 2단이라는 거는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죠. 이건 뭐에 불과해요? 가치평가에 불과해요. 그래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2단이라고 표현한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예, 예. 고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거. 저 새끼야, 나 고발했어라고 하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죠. 예. 고발 자체만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거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동기가 포함된다면, 저 새끼, 우리 단체인데, 우리를 고발하고 내부자 고발했어.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일도 없이 나 엿먹이려고 고발만 일삼는 애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고발했다라는 자체를 알린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어떤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걸 결합해야지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쵸? 11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그쵸?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이에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예. 장래희망이 아나운서 이제 여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국회의원 했던 이 친구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냐? 이게 말이에요. 뭐뭐냐도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말을 한 거예요. 본인은 제일 처음에 안 했다 그랬거든요.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스러운 소유가, 그죠? 모욕죄가 될 수 있겠는가? 모욕죄.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아나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나운서입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명칭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개개를 특정할 수 없어서 집합명칭에 대한 모욕죄가 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모욕죄 표현은 충분하죠. 근데 누구에 대한 모욕죄인지가 되게 애매했던 경우 집합명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칭인데 이 집합명칭에서 개개를 특정할 수 없는 걸로 봤었어요.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차로 성립하지는 않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네요. 니은번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나번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적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그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욕설이 취약된다. 그쵸?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외국계 신문 보면 이제 뭐 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뉴스위크나 보다 보면 뭐 그 그림도 보면 장난 아니죠.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이 정도게 이제 사회 전체 입장에서 이 정도 만평은 허용된다, 이 정도 만원 허용된다라고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위법성이 조합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1번 요거 한번 봅시다. 저 망할년 저기 오네. 요거 모욕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 경멸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 망할년 저기 오네. 그렇죠. 이것도 모욕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년이 어촌계를 파괴하려고 한다. 뭐 이 판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똥꼬다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입증 가능한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뒤에 판례 한번 봅시다. 문제 12번입니다. 이 판례도 꽤 유명한 판례가, 기업분 판례가 나오는데, 특정 종교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긴 되게 애매한데, 뭐, 되게 이제 유명했던 목사가 있어요. 뭐, 이제 제리메수라 그랬나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수를 먹다가 죽는 모양입니다. 뭐 하다가 죽어요. 정확하게, 이제, 실제로 뭘 먹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희화시켜서 다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리메수라고 하더니 국수 먹다가 죽었네. 막 이렇게 묘사하다가 막 그래서 신도들이 막 웃고 그랬어요. 상대방 신도 쪽에서 열받겠죠. 그래서 명예훼손을 고소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죠? 명예훼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종교에서는 서로 간에 경쟁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언론 출판과 종교는 너무 넓게 인정하니까 다소 네가 모욕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서로 간에 종교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에서, 그렇죠. 그 자체를 폭행협박 등에 유발할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모욕적이고 불쾌하겠죠. 그 신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지만, 신도들에 대해서 증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신도를 막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도를 죽여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에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죠. 허용된다고 보는 게 이제 허용된다는 거예요. 왜? 종교와 종교끼리는, 그렇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그렇죠. 유일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를 비판할 거고, 왜 서로 간에 자기 종교 우월성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종교자는 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건 아니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서로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 실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2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이 명시되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람 꼭 이름이 그렇죠? 이름을 딱 적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 뭐 이니셜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 별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특정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DJ, YS, MB 그러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명시한다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디귿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미필적 고의에서도 성립하고 그렇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게 진실이다. 이거 꼭 이제 하는 게 이 사람 명예훼손해야겠다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대한 310조는 적용될 여지는 없어요. 왜? 310조는 진실성이고 공익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요거 허위사실이면 진실성이 없죠. 310조에 적용 여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 B번 이 소고기 협상 판단인데 이제 뭐냐면 소고기 협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소고기 협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소고기 도축 상황인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 적시예요.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이죠. 그렇죠. 그거는 의견 제시나 가치 판단에 불과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봤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위에 뭐 큰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그렇죠.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가장 옳지 않은 거. 허위사실 역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에 대한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310조는 진실성과 공익성이어야 되는데 허위사실이잖아. 허위사실이면 진실일 수가 없지. 근데 2번 낙하했었어요. 예. 간단하게 해봅시다. 2번. 그렇죠. 다 했으니까. 누구든지 포범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하는 것 자체는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발 사실 자체를 주의에 알렸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명예훼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3번. 2단 중에 2단. 이건 뭐에 불과하다? 가치, 평가. 4번. 비공개 대화방, 공인성, 인정. 그래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5번.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봤었는데 타인의 비방의 목적을 허위사실 기사의 재료를 이제 기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허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기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유명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받았으면 이 기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상에 이제 기사화 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지상에 게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편집자가 권한에 속하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러한 허위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기사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게재하는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 여부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허위 기사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허위 기사가 돼서 출판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출판물의 명예훼손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비교 문제들이 나오나요? 그렇죠? 15번. 봅시다. 비교 문제들은 늘 나오는 문제들이고 이게 한 서너 문제에 걸쳐서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친구죄예요. 그렇죠?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성부고죄입니다. 맞죠? 거의 조문을 외우실 정도로 명예훼손죄 조문을 모셔야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 적시로 인해서 외부적 명예가 저하되어야 하므로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공공이익이라는 것은, 그렇죠? 국가 전체의 이익만을,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어요. 재건축 조합에 비리가 있으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알리거나,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교회죠. 그렇죠?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비리가 있는데 그 목사의 비리에 관한 것을 이제 이제 알리는 것도, 이것도 뭐가 있다고 보는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체의 이익,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모욕죄는 정당에도 위법성 조각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310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310조는 307조 1항에만 적용됩니다.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모욕행위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 자체가 아니라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일 수가. 그렇죠? 그래서 진실일 수가 없죠. 모욕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욕죄에 대해서는 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10조가 적용되는 것은 307조 1항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죄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판례는 좀 더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통상 사람에게 적시할 경우 그 자체로서 적시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므로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자의 경우에는 뭘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전파 가능성이 아니라 기사와 여부를 가지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번은 틀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똥꼬다리 같은 놈. 그렇죠? 똥꼬다리가 뭐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봐야겠어요? 모욕적 표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공연히 사실 역시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그 사실의 적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310조가 적용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렇죠? 예.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310조가 적용돼서, 그렇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랬어요. 단, 적실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죠? 믿을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거를 뭐가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D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공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310조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310조에 대해서 310조. 명예훼손 행위가 공익이고 진실이면 위법성을 조각해요. 그렇죠? 언론 출판이 이제 공공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니까 위법성을 조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판례는 이거는 뭘로 봅니까?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있다? 대부분의 입증 책임은 위법성 조각사에도 검사한테 있는 걸로 봅니다. 근데 310조를 판례는 뭘로 봅니까? 거증 책임 전환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복 이건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내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쵸? 단 명예훼손죄는 구체 사실 적시, 모욕죄는 모욕적 표현이고, 그쵸? 3번.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명예훼손에서는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불필요하다? 아니죠. 둘 다 공연성이 있어야 되죠. 답은 3번이네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8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부정수표 단속법은 각종 위조변조죄들이 목적범인가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야? 행사의 목적이 요구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행사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위조변제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유가증권, 통화에 관한 제들은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수표 단속법은 이 사람이 이제 부도가 될지 뻔히 알면서 이 수표를 발행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사의 목적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4번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그죠? 부작위본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판례는 뭘로 본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쵸? 예. 뭘로도 그냥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위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그쵸? 법원은 그러면, 그쵸? 불가분리 원칙에 따라서 직무유기죄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파 가능성은 이거로 명예훼손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죠.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인용의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용인한 의사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총칙상의 고의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판례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무슨 설을 따릅니까? 용인설을 따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용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다음 공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 공무에 의해서 이 공무원의 비밀에 의해서 보호되는 공무 자체의 엄정성,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겠어요. 그 다음에 1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신용훼손죄에 있어서 신용이에요. 신용훼손죄에 있어서 신용은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관한 겁니다. 그죠?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관한 거다. 그죠?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2번. 공인이 사실 적시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310조 규정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쵸? 예.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고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행위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3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보호법의 외부적 명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정도. 4번이 새로운 문장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을 했는데 좀 뻥쳐서 좀 크게 했어요. 하지만 주된 부분이 진실이면 진실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랬으면 주된 부분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20번은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한번 볼까요? 22번 23번도 뭐 거의 똑같은 부분이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22번 네. 맞나요? 22번. 예. 귀만 빌려주고 있네요. 그죠? 널 알리라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으니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타인에 대한 비관 목적이 인정되어 309조 1항의 실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310조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왜? 310조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은 서로 간에 대척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집합명칭을 썼어요. 네. 집합명칭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집합명칭 인정한 사례가 딱 2개 있었습니다. 3.19 농지하고 그 다음에 대전제검사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기사 자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뭘 가지고 온다? 그쵸? 요거 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문지사에 게재하는 거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긴 하지만 결국은 인신 네가 걸었어요. 네가 이 허위 자료를 줬으니까 기사화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간접정보는 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부분이니까 또 보진 않겠습니다. 23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신용훼손죄로 가보도록 합시다.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예,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용훼손죄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입찰방해죄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죠? 신용훼손죄는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관한 거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판례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퀵서비스 운영자가 잘 배달이 되면 자기 명함을 주고 잘못 배달이 되면 남의 명함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이제 다른 사람의 사회적 신뢰도를 깨긴 하지만 이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사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다른 명함을 줬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불친절하게 배달을 시킨 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는 행위는 그렇죠?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에 관한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입찰방해죄가 쭉 나오는데
담합행위가 있어요.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담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원은 담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사이에 담합이 있더라도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입찰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자유사를 제가 폴랑케 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폭행 협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 권세에 의한 압력을 포함하는 것. 일체의 세력 형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포함하고요. 입찰방해죄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그렇죠. 방해 결과가 나타날 건 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을 행한 행위가 개시되었다로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입찰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찰 방해죄에 되기 위해서는 입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입찰 방해죄가 없다면 이건 뭐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계약 선택의 계약 체결 과정까지도 포함하지 않아요. 입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찰이라는 것은 순수한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계약 과정을 방해한 거 가지고는 입찰 방해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번도 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업무 방해죄. 아이고, 진도를 빡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형법 전반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진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봅시다. 예. 업무방해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신용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업무방해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업무예요. 업무라는 것은 사회 생활상의 계속적 지위고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걸 방해했을 때만 업무 가치가 있는데 특히 보호 가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의 보호 가치를 그렇죠.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평온하게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업무 보호 가치 이제 부정하는 판례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이제 불어가 있는 거, 법원이 직무집행 가처분을 때린 게 있고, 그다음에 의사에 관한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무허가 의사라든지 무허가 공인중개사라든지 예,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성매매업소 사기가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다 판례들이 여기 다 담겨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봅시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해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했어요. 법원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법이 허용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거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법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난 무허가 뭐 호떡을 판다. 이 정도 가지고는 보호가치가 왜 평온 공연하게 호떡을 팔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법원이 하지 말라 그랬죠. 예.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했다면 이거는 보호가치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신용훼손죄는 지불사와 지불 능력에 관한 거죠. 그렇죠. 예.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업무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패스 사건인데, 그렇죠. 하이패스 가격 경쟁을 하는데, 이제 남이 뭐 하면, 나무 입찰업체가 이제 하이패스 지나가면 삑삑삑 돈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전자 레이저 같은 거 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기라는 것은 상대방 오해,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업무방해 결과 실제로 방해할 걸 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 수행 자체가, 이거 시험 자체를 못해야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그 공정성을 깨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됐죠. 한쪽에서 레이저빔 쐈으니까. 그 다음 4번. 업무방해죄는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로 생활해진 회사의 경영인은 목적 사업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당 요건 행사의 일환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방해죄 평온 공연은 업무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계약 또는 행정이가 반드시 적법에 권유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몇 개 봅시다. 예. 한국토지공사가 이제 지역본부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분양합니다. 그렇죠? 입찰방해죄에 관한 판인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입찰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입찰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인데 여기 보시면 가격 경쟁의 공개 추첨이에요. 공개 추첨하는 거예요. 이건 입찰 자체가 없으니까 입찰방해죄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입찰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입찰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경매나 입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입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네, 두 번째.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정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이제 가맹점에 대한 공익에서 명의 확인서를 받았고, 그쵸, 예. 실사연을 지정하여 현상 실사를 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외지 요건의 전부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런 건 든 거예요. 그쵸. 지정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쵸, 예. 여기에 대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쵸, 예. 허위 자료, 허위 신고를 한 게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거는 위기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답은 지방공사 사장 사건이에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시하여 그렇죠? 예, 시험 조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그죠? 예, 요거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 업무를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사용 공모 또는 사회성적 조정을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봅시다. 첫 번째 두 가지 입장에 지방공사 사장 사건으로 생각을 합시다. 지방공사 사장이 직원을 채용해요. 자기 업무에 타인 업무예요. 타인 업무를 방해 업무 방해죠.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합니다. 타인 업무야 자기 업무야. 자기 업무의 가능성이 있어서 업무 방해죄를 부정하는 첫 번째 근거도 있고, 두 번째 위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모 있잖아요. 키우는 공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치기 죽여 제가 채용하는데 내 친구야, 내 친구 아들이야. 근데 내 친구 아들인데 얘를 합격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짬짬이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뭔 아니라는 거야. 속인 건 아니라는 거야. 서로 간에 속은 사람이 없잖아. 다 짜고 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위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가 아니다. 요거 위계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 업무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업무 방해죄를 부정했습니다. 공모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라번 사립대학교 시간 강사 임용에 대해서 그렇죠. 하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렇죠. 임용 심사 업무 담당자가 허위 관련 서실을 제출 요구하여 꼼꼼히 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이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정아 사건입니다. 그렇죠. 신정아가 L대학교의 가짜 학위를 법원에 동국대학교에 제출합니다. 근데 동국대학교가 신정아의 A대학교 학위가 아니라 신정아가 뒷배를 믿고 이 여자를 고용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동국대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심사가 없는 걸로 봤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다음 마법은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은 피고인 또는 단독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이제 제출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부교수 채용하는데 이 사람 논문 실적이 부족한데, 그렇죠. 예. 다른 사람 논문까지 이 사람 논문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부교수 임용받았던 경우입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심사를 해도 속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교수 승인 요건은 다른 것으로 충족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법은 대학 당국을 속여서 하려고 했던 게 충분하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봅시다. 진도가 3번 정도 봅시다. 3번 정도. 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예요. 위력은 그렇죠. 공무원의 직무를 공무원은 폭행 협박으로만 공무집행 방해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을 방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공무방해죄는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죄는 될지언정 업무방해죄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력으로 했을 때는 그럼 무슨 색을 됩니까? 무죄입니다. 공무원에서 폭행 협박할 정도가 되지 범죄가 되는 거지 위력으로 한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파업에 대해서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는가? 파업을 했다라고 해서 늘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자 사업기술 의지를 저했을 때만 그렇죠?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가 된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오니 그때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의해서, 그죠. 요거는 포가치가 없죠. 그래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4번. 임대차 계약의 종료 직후에 일주일 이내에 임차한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임으로 차가 폐기할 수 있던 취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에 의해서 법적적 절차에 있어야 되죠. 자기가 막 거기에다가 못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뭘 인정할 수 있다?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뒤에는 빨리 했는데, 좀 쉬었다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부터 보겠습니다.